LC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간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파트별로 보면 파트 1은 중, 파트 2는 중, 파트 3는 중, 파트 4는 중상 정도였네요. 파트 1은 항상 나오는 사진과 표현들이 나와서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사진이 2문제 나왔는데 둘 다 보기에 사람 주어와 사물 주어가 섞여 있었어요. 이 문제들만 잘 풀었다면 순조로운 편이었어요. 파트 2는 간접 답변의 비중이 절반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반부에 평서문 문제가 많이 출제돼 어렵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평서문은 답변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서문과 답변 보기 둘 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파트 3는 문제나 보기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았고요. 패러프레이징도 어렵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확히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네요. 파트 4는 초반에 보기가 길었죠. 패러프레이징 비중도 꽤 됐고 역시 정확히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럼 파트 1 사진과 빈출 표현 살펴볼까요? Putting a bicycle into a car. Holding a bicycle. A traffic sign has been set up. A pathway is made of wood. There's a trail through the forest. The ground is covered with leaves. 파트 2에서 중요한 간접 답변 패턴들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웬 의문문에 대한 간접 답변입니다. 언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의 의도를 담은 의문문에 I'm very busy right now.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요청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일반 의문문에 대한 간접 답변입니다. 다음 주 세미나에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 It's only for managers. 라고 했어요. Yes, no로 답하는 대신 자신의 세미나 참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죠. 이렇게 부정의 답변을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평서문의 반문으로 답변하는 패턴도 하나 살펴볼게요.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번호가 필요하다는 평서문에 Okay, the one that has a 5-digit number? 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반문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평서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는 답변 패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파트 3와 4에서 주의해야 할 그래픽 문제도 같이 짚고 넘어갈까요? 프로우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이런 그래픽과 함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같이 출제되는데요. 이때 단계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함정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이럴 때는 우선 지문에서 어떤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가끔 지문에서 단계 2개가 한꺼번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그래프 문제를 볼게요. 오늘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화자가 언급한 내용에 맞는 금액을 찾는 문제들이었는데요. 바 그래프가 나오면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무엇에 관한 그래프인지,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각 항목의 금액과 항목의 이름, 가장 수치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 등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숫자 관련 표현뿐 아니라 비교하는 표현들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그래픽에서 정보를 찾아 해석해야 하는 문제는 더 주의해서 풀어주세요. 그럼 멜시 대비 전략 같이 짚어볼게요. 파트 1은요, 새로운 사진 유형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즉, 빈출 사진과 표현 위주로 학습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사물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 대비가 필요하죠. 시제화태에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파트 2는요, 요즘에는 의문문 유형이 아니라 답변의 유형, 즉 질문 답변 패턴 자체가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 답변 패턴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와 4는요, 요즘 점점 문제량 보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동시에 들으려고 하면 듣기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뿐 아니라 보기 한두 개 정도도 가능하면 미리 읽어두세요. 패러프레이징에는 항상 주의하시고요. 오늘 RC 시험 어떠셨나요? 파트 5는 중하, 파트 6는 중, 파트 7은 상이었습니다. 파트 5는요, 품사자리 문제는 10개 미만으로 좀 적었고 대신 문법과 어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관용 표현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유리했습니다. 문법은 인칭대명사, 능동태와 수동태 고르기 문제, 동사 어용 문제, 전치사 문제, 접속사 문제, 한정사 문제 등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전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장 구조도 복잡하지 않았고요. 파트 6는 중이었습니다. 파트 6 난이도는 지문 수준이나 문맥 문제에 따라 갈리는데요. 내용의 흐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맥 문제들이 대다수였어요. 파트 7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어려웠습니다. 지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정 보기들이 있었고요. 패러프레이징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좀 있었죠. 더블 지문과 트리플 지문에서 연계 문제 개수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오늘 파트 7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파트 5 문제의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초반에 나오는 문제로는 약간 어려웠죠.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커맨스가 있고 빈칸 뒤에 또 동사원형 피니시가 있습니다. 대충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라는 뜻 같아요. 그럼 이 커맨스와 피니시 두 개의 동사원형을 대등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등위 접속사가 그런 역할을 하죠. 정답은 and였어요. 이런 문제가 초반에 나와서 파트 5가 까다로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객관적으로는 이번 파트 5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문장의 동사랑 구조를 파악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산타 토익 유저들의 정답률 볼까요? 600점대 유저가 71.5%, 700점대 유저가 79.1%, 800점대 유저가 82.1%, 600점대 유저라고 해도 10명에 7명은 맞히는 문제라는 거죠? 혹시 이 문제가 어려웠던 분들이 계신다면 등위 접속사 부분을 꼭 복습해주세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문장의 동사인 스타트와 더 명사 사이에 빈칸이 있습니다. 스타트는 타동사죠? 그러면 더 명사가 스타트의 목적어일까요? 보기를 보니까 테스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어형이 있어요. 이때 빈칸 앞 스타트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빈칸은 동명사 자리예요. 그럼 당연히 동명사인 A가 정답이겠죠? 그럼 빈칸 뒤 더 명사는 동명사인 테스팅의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명사 파트를 공부하실 때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단순하게 구별하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동명사 자리 문제들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성격과 쓰임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이 문제의 정답률 보면요. 600점대 유저가 45.6%, 700점대 유저가 44.1%입니다. 그리고 800점대 유저가 53.1%예요. 여러분들이 파트 5 점수를 올리시려면 이런 문제에도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트 5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로 한 덩어리로 외워야 하는 빈출 관용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외워두면 문제 하나를 푸는데 1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늘처럼 파트 7이 어려웠던 날에는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야겠죠. 다음 표현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파트 5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문법 개념은 꼭 필요한 것부터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파트 5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단, 이때 문장 구조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파트 5를 푸실 때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는 매번 나오는데요. 최근에 산타 토익에 업데이트되었던 문제의 정답률을 확인해 보니까 전치사 부분의 정답률이 의외로 높지 않았어요. 전치사는 어렵지 않은데 종류가 많고 쓰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에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은 꼭 한 덩어리로 외워둡니다. 이것들만 잘하셔도 최근의 파트 5 경향에 대비하실 수 있어요. 오늘 파트 6는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파트 7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파트 7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파트 7에 더블 지문 2세트, 트리플 세트 3세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각각 한 세트에서 연계 문제가 한 문제씩 더 나왔어요.
즉 더블 지문에서는 0개 문제가 2개, 트리플 지문에서는 0개 문제가 3개, 이렇게요. 보통 더블 지문에서 1문제, 트리플 지문에서 2문제 나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었죠. 특히 트리플 지문에서는 0개 문제 3문제가 모두 추론 문제였어요. 이렇게 가끔씩 0개 문제 개수가 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타의 분석으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즉, 앞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더블 지문, 트리플 지문 푸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정 보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 지문에 나온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보기들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런 보기들은 답으로 고르기 전에 다시 한번 지문과 꼼꼼히 대조해 주셔야 하고요. 패러프레이징은 정답이 뜻이 같은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된 것들도 있었고 더 상위 개념으로 패러프레이징 된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패러프레이징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파트 7,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750점을 넘는 분들은 더블 지문과 트리플 지문을 반드시 공략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점수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때 이 부분을 먼저 풀면서 집중력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단, 이 방법을 쓰더라도 여기서 너무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토익 시험을 보시기 전에 최소 3회만큼의 분량은 풀어보셔야 합니다. 파트 7은 본인의 독해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면서 스스로 노하우를 익히지 않으면 점수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틀린 문제 복습은 다들 하고 계시죠? 틀린 이유까지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풀었던 문제의 패러프레이징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린 문제든 맞은 문제든 패러프레이징 패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도 수험장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신 경향 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7월 30일 특별학습을 기대해주세요.